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오늘은 보호관찰론 6주차 강의 날입니다. 어제 강의 들은 학생들도 여기는 꽤 있어요. 예민이, 경은이, 이주희, 진환이, 송윤섭, 조민영, 김재나. 그렇죠? 정말 오늘은 따뜻한 봄날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쯤 필 꽃이 아닌데 오늘 저는 라일락이 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정말 봄이 순서대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제 학생들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늘 그래도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늘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고 사는 게 감성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내면의 나와의 만남에도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다들 잘 지냈으리라 믿고 오늘은 우선 자료부터 한번 보고요. 다들 잘 보이시나요? 첫 시간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보호관찰과 관련된 그리고 또는 형사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금주에도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출해준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중간고사의 안내 설명 이런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보호관찰이 어떻게 태동되고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그걸 한번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정말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보호관찰 형사정책의 꽃이라 그랬고 모든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관여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우선 이번 주에 제가 스크랩한 자료예요. 왜 보호관찰인가? 이 내용을 어제도 들은 학생들했겠죠. 어제는 교정 관련해 분리심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보호관찰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 신문에 경향신문 3월 26일자네요. 제목은 소년범의 가족에 심어서 재범 막는 여사검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갈게요 이렇게 써졌네요. 이건 에세이집인데 보니까 3명의 여자 검사가 서아람, 김은수, 박민희 검사인데요. 검사로서 지내오면서 느낀 생각들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쩌다 검사가 됐다. 고교 시절 왕따를 당한 뒤 노는 애들과 멀어지려고 공부하다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검사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노스쿨에서 검찰 실무수습 수업을 듣다가 검사 업무에 푹 빠져서 그렇게 검사가 됐다는 이제 소회를 밝히고 있네요. 서아람 수원지검 검사, 김은수 여기는 필명으로 돼 있어요. 박민희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이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이다. 이들은 어느새 수백 건의 사건 처리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부장님의 결제 반려에 괴로워하는 9년차 직장인이 됐다.
아이를 맡긴 뒤 정신없이 출근하고 1만 원이라도 싼 카시트를 구하기 위해 중고시장을 헤매는 엄마가 됐다. 이 세 명은 제2의 변호사 시험 동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여사검이라는 게 무슨 저런 거 여러분들 무슨 칼 이름이 아니고요. 제2회 변호사 시험 동기인 세 검사는 엄마이자 사람, 검사로서의 경험과 소회를 담아 여자 사람 검사라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우리도 평범한 엄마이고 사람이다. 다만 직업이 검사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사친처럼요. 지난달 말 세 검사를 한자리에 만나 인터뷰를 할 때 한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책을 제목을 쓴 이유를 그렇게. 자, 우리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챙겨 들어볼까요? 이들은 냉철해 보이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한다. 법을 다루는 검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 검사는 이 중에 한 여자 검사시죠. 여성 검사. 여자라고 하면 안 돼요. 여성 검사시죠. 서 검사는 여자친구와 함께 낳은 아이를 키우다 분유값이라도 벌겠다며 중고매매 사기를 쳤던 10대 피해자를 수사한 적이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도 범죄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그마저 구속되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서 검사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여자친구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보호관찰에 어디에 속하나요? 프로베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이다. 자, 또 한 검사인 김 검사에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탄 소년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소년에게 오토바이를 그만 탈 자신이 있으면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안아드려라. 반성하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말했다. 소년이 못 이기는 척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였고 어머니는 통곡했다. 얘가 학교를 들어간 뒤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처음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희미한 유대를 되살려주는 것, 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 역시 검사의 몫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보호관찰에서 소년들에게는 국친 사상과 같은 나라가 어버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박 검사는 이렇게 썼다. 각각 저마다의 사정으로 검사실을 방문한다. 사실관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문 밖에 사연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검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피의자들의 각양각색 사연을 들으며 상과 인생을 배워간다. 더더구나 보호관찰 업무와 교정의 업무들은 이런 부분이 일상이죠. 늘 함께 그런 범죄인 가족과의 유대관계 부분들을 이런 걸 고려해보는, 늘 생각하는 그런 직무들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얘에 관련해서 제가 소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제 경험 담겸. 교정사이론 시간에도 했는데 좀 자랑질 같아요.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때가 2013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 있다가 인천구치소 부수장으로 갔죠. 수용자들을 늘 질서의 문제가, 수용 관리상 질서의 문제가 늘 1차적인 어떤 교정의 문제들인데 지시 불이행, 불법적인 행동 안에서 하게 되면은
행정벌로서의 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기관의 소장은 징벌 요구권자예요. 징벌을 요구하고 부소장은 징벌위원장이 돼요. 큰 소는 대규모의 교정시설들에는 부소장이 있고 그렇게 대규모의 시설이 아닌 데는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부소장이 없이. 그럴 때는 제1과장인 보통 총무과장이나 계급이 또 직급이 높다면 필요에 어떤 경우에는 의료과장도 징벌위원장을 직을 맡아서 해요. 그런데 소년수와 관련돼서 기억나는 건 한 소년 수용자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네요. 수용자였는지 미결 수용자였는지 인천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용자로 기억을 했었는데 안에서 늘 폭력성이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냥 애사로 욕짓거리를 하고 뭐 안에 있는 물건도 집기도 뭐 식기 같은 물건들도 집어 던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징벌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얼만큼의 징벌을 할 건지 양형 요구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소년수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소년수가 그 범죄를 할 당시에 부모의 이용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적인 문제들이지 집안에.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길은 없잖아요. 더구나 굉장히 민감한 나이들에. 그러고 있다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가 지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관련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두 부모의 이혼 문제들 때문에 당시 뭐 이혼을 할 그런 상황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그 나이에. 그래서 사실은 징벌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잠깐 그 아이를 나가게 하고 징벌위원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징벌위원은 보통은 안에 있는 과장과 밖에 있는 외부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밖에 있는 명망 있는 변호사나 교정에 관해서 조예가 깊은 지역 인사들 등을 통해서 등과 함께 징벌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냥 징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얘한테 징벌을 줘서 얘가 개선될까? 오히려 반항심을 갖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부적응적 현상을 갖게 한다면 이게 타당하고 적합할까? 소위 적절성의 문제. 그리고 나이도 어린 아이에게 지금 상황이 정말 부모가 이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얘가 징벌을 먹어서 금치를 받고 면회가 중지되고 한다면은 과연 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한테 이걸 이임해 주신다면 다들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많이 혼냈죠.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런 행동들, 더구나 지금도 집안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태도를 보고 누가 정말 그 집안에서도 너를 이해하겠느냐. 또 부모님들은 지금도 두 분 다 어려우실 거다. 그런데도 네가 지금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하는 뭐 아마 따끔한 훈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각각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가져오면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가져오면 네 마음을 담아서 가져오면 징벌에 대체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 내가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소위 정말 소년수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가 국친사상 그러잖아요. 국가가 어버이 같은 상황들, 어버이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타당했을까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보호관찰인지, 어디에 있건, 보호관찰도 교정의 큰 틀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인천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거기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예요. 인천구치소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고 복잡해요. 인천이라는 그 특성상 벌금 전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일 중에 하나고 마약 관련 사범도 많고 항구 쪽이어서 또 그쪽에 또 조직폭력배도 많은 그런 인천구치소의 특성도 있고요.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 뭐 늘 북적거리는 게 민원실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생각을 가서 보면 정말 하루에 뭐 1,000몇백 명씩 1,800명씩 다녀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전부 표정이 밝질 않죠. 화가 나 있거나 슬프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천구치소의 그 민원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야기 끝에 절반쯤만 공간이었어도 업무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 절반쯤을 비워서 리모델링해서 미술관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뭔가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이름도 직원들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가 이제 체움이라고 하는 비움할 줄 알았더니 직원들이 체움이란 말에 표를 많이 줘가지고 체움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잘 운영돼요. 누가 미술 전시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굉장히 많은 그 작가들이 나도 한번 거기서 전시를 해보고 싶다. 상징적이기도 하고 흥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관람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오는 숫자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거기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들인데 위로도 받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2주일에 한 번씩 2주일 이상을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속 전시하도록 그렇게 당시에 조치를 했었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숫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한 번은 누가 전시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규방공에 들어갔나요? 규방공이에요? 퀼트 같은 건가요? 바느질요? 맞아요.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죠. 규방, 치루 뭐 이래서 뭐 바느질, 바늘, 골무, 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규방공이 하는 인천의 어떤 모임의 분들이 거기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따뜻해 보였어요. 그 작품들이. 그리고 반응들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뵀어요. 그랬더니 여성분들, 나이 드신 여성분들 9분이 그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괜찮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날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드리겠다. 그러니 와서 수영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쯤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수영자들이 인천에서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항상 있어요. 재판을 받는 여성 수용자 미결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필수 요원으로서의 여성 수용자들도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부름도 해야 되고 신문도 갖다 줘야 되고 물건도 전달해 주고 밥도 해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성 수영자들이 예전에는 관용원인데 지금은 운영 지원 작업 그래서 필수 요원으로 일부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처우가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특별한 처우가 개별 처우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시설의 유지 관리, 교도 간의 업무의 보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처우를. 구치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도소는 자유형의 기간 동안에 개별 처우, 본인의 적성에 맞는 흥미에 맞는 이런 뭐 처우들에 대한 다양한 게 준비되어 있는데 거긴 준비되어 있지가 않죠. 구치소는 재판을 위해서 계류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 수용자들에게는 가끔 뭐라죠? 음악 콘서트도 열어주고 그랬었는데 연주회를 좀 몇 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따로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느질을 몇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동의를 구해서 규방 공연을 시켰는데 세상에 바늘만 잡고도 우는 거예요. 바늘만 잡고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아무튼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해보면은 그런 경우를 느낄 거예요. 기업에 있건 공무원을 하던 뭔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차라리 안 하면은 책임을 안 지는 케이스들 경우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도 많은 직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위험하다. 뭐가 그렇게 위험한데? 가위가 있죠. 뾰족한 가위가 있고 바늘이 있고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이 있으면 이게 불법적인 데 사용을 될 수가 있다. 은닉하고 들어와서 범행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부정 물품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 그리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위의 끝을 자르자.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교정일까? 뭐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과연 가족 유대 관계 제가 청송 3교도소장 시절이에요.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교정시설이에요. 왜냐하면 무기수 장기수가 많은 데다가 예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서 감호를 살던 사람들이 보호감호법이 2005년도에 2005년 7년인가요? 2005년도에 위헌 확정을 받았어요. 위헌 판결을 받자 다 내보내는데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다 내보내주는데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살게 되고 감호소가 없어졌지만 감호 기간 7년 동안에 덜 집행한 기간을 그대로 다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집행하도록. 아니 위헌 판정을 받아서 없어진 보호감호법인데 그런데 그런 숫자가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지금은 인원이 얼마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들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매년 이 친구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해요.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고 학자들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위헌 판결을 왜 받았느냐면 보호감호란 건 보안 처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5공화국 시절에 1980년도에 이렇게 보호감호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상습범이나 위험한 범죄자들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징역 몇 년에 보호감호 그냥 7년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짓지도 않은 죄로 7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위헌 소송이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누가 제일 어려운 수용자냐 물어봤더니 2명의 수용자가 있대요. 한 명은 노모가 천안에서 농사를 저는 천안이 그렇게 시골 산속에 산골도 있는 줄 잘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호르머니가 계시는데 다리를 다쳐서 면회를 못 온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대 2년이 돼간대요. 또 한 사람은 치사장에서 일하는 반장인데 안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밥을 만드는 식당에
반장인 거죠. 근데 이가 빠져가지고 잘 밥을 못 먹는다는 거, 잇몸으로 먹고. 참고로 여러분,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거나 자료들을 보면 늘 이가 많이 빠져있는 무기수, 장기수 보지 않나요?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가 되게 안 좋아요. 관리를 제때 잘 못할 수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한자로는 삼포능자 그렇게 써요. 그 여류 작가가 쓴 소설이 빙점 원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소설로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이 사람의 빗속에서라는 수필을 봤더니 에세이집인데 그렇게 이가 아프더란 거예요. 별 이유도 없이. 풍치도 평상시에 충치도 뭐 특별히 잇몸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병원에 가도 뭐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면서 이를 꽉 깨물거나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어금니가 빠지면 물건 들었는데 10kg, 20kg 더 들 수 없대요. 확 그렇게 깨물어주는. 그런데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어쩐 첫째는 두려움, 공포, 분노, 뭐 화에 차 있는 거죠. 자면서까지도 이를 갈고. 그래서 아마 이빨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참고로 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줄까? 가장 어렵다는데 정말 다들 불만에 차 있는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으로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진행할게요. 쉬었다 하죠.